1박 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상대국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례 방문하는 셔틀 외교 복원도 약속했습니다. 한일 간 갈등 현안을 일단락하고 새 출발의 시동을 걸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심 소송을 제기하며 강제 집행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ICBM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ICB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일단 화성 17형이고 이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미들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핵 확장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렇게 대규모 연합훈련을 한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핵 미사일 능력은 그것을 다 무력화시킬 정도로 충분히 고도화돼 있다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목표로 했다면은 이런 ICBM 화성 17형을 쏘지 않았겠죠. 단거리 미사일, 일본을 목표물로 삼는 미사일을 쐈을 텐데 이번에 이제 ICBM을 쐈다는 것은 이 경고를 한국과 미국 두 동맹국에게 경고의 표시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국과 미국도 계속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지기 싫은 김정은 정권이 똑같은 강력한 수단으로 이것을 결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국방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안보의 핵심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국방전략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를 동시에 공개하면서 이 세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오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다 했죠. 거기에 맞서서 김정은 정권은 이번에 ICBM을 발사하면서 적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되고 부하들에게는 무력 충돌과 전쟁에 임하도록 전략무기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강대강 국면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유자광의 배우가 나와서 천하가 이 손 안에 있어이다 하는데 한미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이 손 안에 있으니까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 맞서 김정은 정권도 한미가 이 손 안에 있으니까 뭐 한미 연합훈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다 소용없다. 서로 강한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연합 연습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한일 연합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차적으로는 역시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한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으로 봐야 되겠고, 네. 아마 뭐 그다음 부차적으로는 타이밍적으로 볼 때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었던 날이고요. 또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은 지금 지소미아 복원 문제라든지 한일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협력도 다짐하는 그런 그 형태의 회담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견제구의 의미도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결속시키는 그런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저는 봅니다. ICBM 발사 훈련 그 현장에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라는 게 또 전해집니다. 그 김주애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후계자냐 아니냐 이 부분도 뭐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후계자가 아니라는 쪽의 이야기들도 좀 많거든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물론 이제 북한이 워낙 폐쇄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까지를 보고 여러 가지 사실을 분석하고 이제까지 북한 정권의 이런 정권 보위라든지 후계자 육성 시스템을 봤을 때는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것보다는 후계자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10살이기 때문에 과연 그 아무리 우리나라 재벌과 북한 정권이 같은 게 있다면은
혈연에 의한 재벌 승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재벌도 그냥 10살짜리 자식을 아무 실력 검증 없이 또 회사를 이끌 능력 배양할 기회를 안 주고 갑자기 이사로 임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여긴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 정권도 보면은 아버지 김정일이 1972년도에 정식으로 후계자로 임명되게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27살에 권력을 승계받았는데 그 전에 적어도 3년 이상 그 후계자가 되기 위한 치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제대로 권력을 승계하고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갑자기 등장시키지는 않겠죠. 그리고 주애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큰 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문화를 봤을 때 장자 승계 전통을 깨고 왜 딸 김주애에게 권력을 이양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김주애가 왜 계속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오고 사진이 공개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이걸 즐기고 있죠. 굉장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만방에 떨쳐졌다고 북한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큰 것을 왜 중단하겠습니까? 계속해야죠. 자, 그리고 어제 발사 훈련이 미사일 총국 주도로 진행됐다고도 밝혔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북한이 아이스맨 발사를 함으로써 네. 아무리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한미 안보 협력 하더라도 우리의 핵 미사일 능력을 제압할 수 없고 우리의 결기를 꺾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미사일 총국의 활동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것도 우리는 핵을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사용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북한 측에서도 핵무기 미사일을 오히려 안전에 정권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권의 종말을 이끌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그 북한 정권의 핵무기에 대한 그런 자세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런 미사일 총국을 공식 언급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 텐데요. 하나하나 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일단 교단에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일 관계는 그동안 비정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는데 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룩하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정상회담만 놓고 보면은 네. 이 상호 방문하는 형태의 양국 그 정상회담은 2011년 12월 교토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노다 총리 간의 회담이 마지막이고요. 예. 12년간 사실상 정상회담이 중단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다자 회담에서 예. 면담을 하거나 잠시 접촉하는 그런 만남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상호 방문을 통한 정식 형태를 갖춘 형태의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어제 복원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게다가 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격의 없이 1년에 한 번씩 상호 방문을 통해서 정상 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소위 셔틀 외교의 복원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정상회담을 보신 부분에 대한 총평 좀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그 회의를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공개했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The buck stops here. 그런 자세를 표명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한일 관계 같이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아무리 정부가 그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어렵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외교장관이라든지 총리선에서 대신 사과하고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패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책임은 모든 대통령이 내가 지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은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국익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이 정권은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 국익을 받는 국민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계속해야지 국민들도 이런 어려운 결정이 정말 필요했구나. 난데 조금 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용적인 측면에 앞서서 형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였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실제로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방문은 아시다시피 국빈 방문은 아니고 실무 방문의 형태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는 좀 극진한 예우를 다한 예. 대접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의장대 사열을 했다든지 예. 또 외무성 그 고위 간부가 영접을 했다든지 하는 상당히 형식을 갖췄고 또 만찬의 경우에도 공식 만찬 이외에도 친교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장시간 그 저녁 시간을 단독으로 함께 했다든지 하는 거는 그동안 실무 방문의 형태에서는 보기 어려운 약간 이례적인 그런 퍼포먼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은 그 윤 대통령이 방금 우리 봉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결정, 우리 국내에서 지지받기 어려운 예. 결정을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합의 회담인 만큼 일본에서도 소위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그 손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여러 지극히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 그야말로 이번에 오모테나시를 발휘해서 정상 회담을 그 이끌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정상회담 약 85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안보, 외교, 경제 등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은 뭐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번 징용 문제 해법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일본도 좀 화답을 일본 측도 좀 성의 있는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그 내용은 적어도 기존의 그 역대 담화보다 조금 더 진전된 형태의 사죄성 또는 반성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번 그 언급을 보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역대 내각이 발표했던 담화를 계승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입장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 있고 네. 게다가 강제 동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아쉽다고 할까요? 좀 미흡한 부분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과거사 이외의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한일 관대 3대 갈등 현안이라고 하는 이 과거사 징용 문제 그리고 일본 측의 그 수출 규제 네.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 3대 현안은 어느 정도 그 처리되고 해결되는 그런 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밟는 걸 전제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나름 뭐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플러스로 그동안 그 한일 간에 그 대화 채널이 상당히 좀 막혔거나 아니면은 제한돼 왔습니다만은 네네. 그것을 좀 복원한다든지 또 셔틀 외교의 관행을 다시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그런 합의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요즘 그 특히 글로벌 위기와 관련해서 공급망의 확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는데 고위급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합의한 내용 등등 네네. 여러 각 그 이슈에 관해서 전체적으로는 한일 간의 공조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합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아서 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신들도 어제 만남을 비중 있게 좀 다뤘습니다. 뭐 다양한 뭐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눈에 띕니다. 일본의 전략적인 승리다, 외교적인 승리다, 또는 뭐 한국의 리스크가 좀 컸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이 내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리스크는 분명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익을 내세워서 그것을 그 정당화한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다 얘기했는데 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수 정당이 그리고 이전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프레임으로 비난과 공격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호혜를 베풀면은 북한도 호응할 것이다. 그때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보수 정당의 입장은 외교 안보가 걸린 중대한 정책을 그렇게 희망적인 사고, 아무 보장 없이 그렇게 하는가, 북한이 호응할지 어떻게 하는가 비판했거든요. 지금 같은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위 통큰 대일 정책이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일본에게 다 베풀어 놓고 기시다 내각 혹은 그 후에 일본 정부가 호혜적으로 대승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희망적인 사고에 치중한 일방적인 그리고 리스크가 큰 결정이 아니었나 비판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사과의 의미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같은 틀에서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한다,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 협상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의사의 표시라고 해석을 했지만 보수 정당 쪽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이 북한 비핵화냐, 그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틀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발언이 정말 기시다 총리가 사과를 한 건지 앞으로 사과를 한다는 약속의 표시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텐데 예. 정부가 참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가 말한 것을 그대로 보면 일본 정부는 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DJ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역대를 전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아베 총리나 이런 입장까지도 전체적으로 계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입장도 있고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역대 내각의 식민지 문제에 관한 그 내용은 식민지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죄와 반성입니다. 통절한 사죄와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을 언급했던 것을 지칭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추상적인 형태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미흡함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징용 문제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 해법에 대한 화답으로 나온 그 언급치고는 다소 미흡하다. 아쉽다라고 하는 건 뭐 분명히 지적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저는 지금 예. 징용 문제를 한일 간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예. 소위 국가폭력의 피해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 한국이 주도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어떤 구체적인 방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기는 게임을 한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고 반쯤 우리가 할 것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화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제 규범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일본이 밀리는 그 게임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은 이제 일본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역시 일본 정부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서 예. 너무 이거를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징용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다소 좀 너무 좁은 시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확인을 요구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뭐 즉답을 좀 피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거론이 됐다 한다면 어떻게 좀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아마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에 걸쳐 있는 여러 현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를 아마 언급했다고 하면은 위안부 합의 2015년에 있었던 합의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한일이 새로운 그 노력을 통해서 이걸 이행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에는 이 위안부 합의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다라고 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고요. 그러나 그 퇴임 앞두고 그 발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일본이 사죄금으로 내놓은 100억 원 중에서 지금 50억 원 정도가 지금 그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우리 합의 정신에 그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금전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그 용처가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마련돼야 될 텐데 아직 지금 어떤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관한 아마 논의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예. 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으로 이제 물꼬가 튀어져서 어제 만남까지 있었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현안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 위안부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는 것이 방향성이 좀 옳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아직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글쎄 아직 국민 여론은 그렇게 썩 모든 것들을 반길 만큼의 어떤 사죄나 배상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번 우리 정부가 내놓은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저는 완성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주도적인 어떤 그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것을 다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면밀한 합의가 필요하고 예. 우리 예. 국민 레벨에서는 우리 국민 차원에서도 그 어떤 합의가 더욱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설득과 대화가 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 측도 어떤 좀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만 이걸 완성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이 해법의 완성이 아니라 해법으로 가는 출발점에 선 것이다라는 인식하에서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조금 더 완성형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아마 그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일 외교 차원에서도 더 진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어제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것 중 하나가 결국 안보에 대한 것, 지소미아에 대한 거였는데 4년 만에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식화된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특히 이제 정보공유 측면에서는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국익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미묘한 문제는 뭐냐면 예. 안보는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산소와 같아서 물 같아서 있는 때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또 정부와 우리 군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전쟁을 막고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켰습니다. 성적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을 그 국민들이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항목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있더라도 이것을 국민들에게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네, 때문에 잠시만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한미일이 실시간 공유 부분과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도 좀 가속화될 거라고도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외교 안보에 중대한 국가 이익이 걸려 있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국민 여론 차원에서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기가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마음을 아우러주는 또 다른 정치적인 제스처가 분명히 있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집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교안보 전략 결정은 분명히 국내 정치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 없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손상되고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피해자분들 몇 분의 이런 아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대표성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런 한일 관계 그리고 외교안보 전략이 유지될 텐데 이제까지 일본과 맺은 여러 가지 합의가 왜 무너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대표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윤석열 잘 알아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시기 전에라도 피해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대통령으로서 완벽한 그런 해결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안보와 관련해서 초계기 갈등 참 글쎄요, 민감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결 방안을 찾기가 글쎄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겠죠.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의지가 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의 이런 안보 정책이라든지 예. 국민 여론몰이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정확한 팩트 파인딩,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났나를 조사하는 것이 한일 간의 첫 번째 협력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또 주목됐던 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구상권 문제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은 그 추심권에 대해서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그러니까 피해자와 협상을 하는 당사자인 대통령과 의견이 지금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일 관계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언론의 분석이 좀 많습니다. 이 징용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용단으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예. 대단히 법적으로는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 구상권 문제가 다시 갈등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가 낸 해법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어떤 일본 기업에 대한 지금 추가 소송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예. 계속된 요구가 법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리에 따라서 이 문제가 교통정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의 소송에 관해서는 어쩌면은 일본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불가피하게 사법적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 또 채무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3자 변제가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민법상으로 네네. 그리고 정부의 방침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분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 방침은 충분히 밝혀서 저도 이해를 했지만 네. 법리적으로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래기금 같은 경우에는 피고 기업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참여를 할 것이냐 역시도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전혀 참여하지 않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한계가 느껴집니다. 우선 우리 재단이 꾸리는 기금에 두 개 기업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공법이 아닌 예. 미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청년 교류를 도와준다고 하는 취지의 그 제3의 이제 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양쪽 재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물론 일본 측 주체인 계단낸 경제단체연합회에는 지금 핵심 회원으로 그 두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낸이 내는 기금 속에 회원사인 두 개 기업 분도 들어있다고 이렇게 아마 해석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직 개별 기업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그와는 별도로 우리 피해자 지원 재단이 꾸리는 그 기금에 사실 두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미일 공조를 추진하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걸림돌이 됐을 텐데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일 공조들 앞으로 더 가속화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앞으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도발 행위에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한미일 공동 대응이 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안보 전략이 국내 여론에 따라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략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내 정치가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권이더라든지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국익 차원에서 어렵게 내린 외교안보 결정이더라도 그 지속력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리적인 향방에서는 아직도 얽히고 설키고 불투명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송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지고 피해자가 됩니다. 이기는 사람도 없고 승자도 피폐해지고 패자도 물론 피폐해지는데 그것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모든 책임은 대통령으로서 내가 진다고 했다면은 이런 것을 어루만져주는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 어린 행동이 있어야지 앞으로 연합뉴스 TV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도 방송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여사와 미국 국빈 방문을 할 때 그것을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대통령실이 심사숙고해야 될 시점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방이 마무리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도 방문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 정확한 시점이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 이후에 한일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아마 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셔틀 외교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정상 간의 만남은 수시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만약에 일본 총리가 일본 국내 정치 사정상 어떤 진전된 사죄 멘트가 어려웠다고 하면은 서울 답방 시에 조금 그런 진전된 발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더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